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날카롭게 조각했다. 한강의 검은 물결 위로 수천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펜트하우스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다. 태아 건설의 창립 10주년이자 강태준 회장과 그의 아내 한서연의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 명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완벽한 안주인 한서연까지. 그녀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미세하게 떨리는 현악기 같았다. 남편 강태준은 재계의 거물들 사이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를 칭송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태아 건설이라는 거대한 성을 설계하고 기반을 다진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은 강태준의 리더십과 한서연의 내조를 칭찬하며 돌아갔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거대한 거실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가면을 벗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연에게 무심한 시선을 던졌다. 피곤하군. 먼저 들어가서 쉬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만년필을 복원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가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늦은 밤에 업무 통하려니 생각하며 그녀는 조용히 문손잡이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문틈으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다정하고 은밀한 속삭임이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태준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서연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문의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래 자기야, 거의 다 끝났어. 이제 한서연이 가진 지분만 처리하면 돼. 그녀의 이름으로 된 신탁계약서는 이미 손에 넣었으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명백히 강태준이었지만 그 내용은 서연이 아는 그가 아니었다. 그녀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지분 신탁 계약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태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변호사가 역시 최고야. 일 처리가 깔끔해. 그녀는 자기가 우리 가족의 변호사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 의심조차 못할 거야. 이사회에는 그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윤 변호사, 윤소희. 서연이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던 친구이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남편과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과 열정이 담긴 태아건설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작은 선물 상자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카펫 위라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태준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서연은 좋은 발판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태아는 온전히 내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소희야.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서연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발소리를 죽인 채 유령처럼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방은 어두웠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눈이 시리도록 화려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의 성공과 행복의 상징이었던 저 불빛들이 이제는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배신감과 절망이 온몸을 마비시킨 것 같았다. 자신이 쌓아올린 성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뒤로 감추고 그의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시간들이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강태준에게 그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제 그 가치가 다하자 가차없이 버려질 운명이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서연은 텅 빈 눈으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희미하지만 끈질긴 불꽃이 일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힐 수는 없었다. 분노가 절망을 밀어내고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윤소희.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렇다면 그녀 역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그녀는 완벽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상대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아는 남편과 유능한 변호사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철저하게 혼자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니바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독한 위스키를 따랐다. 단숨에 들이켠 술이 불길처럼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술 기운이 돌자 마비되었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단 하나의 생각만은 분명했다. 복수, 그들에게 자신이 겪은 것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돌려주어야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차가운 도시의 어딘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이 거대한 음모와 위선에 맞서 싸울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해야 함을 직감했다. 모든 것을 잃은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몇 년 전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연히 받았던 것이었다. 문제 해결사. 명함에는 그 흔한 이름이나 직책 대신 그런 단어만 적혀 있었다. 그때는 그저 독특한 자기소개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지금은 그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 사람이 자신을 절망의 늪에서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명함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무미건조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절망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짧게 대답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강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곧 한서연이라는 족쇄를 풀고 태아 건설의 유일한 주인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지금쯤 침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같은 시각 그의 아내가 자신을 파멸시킬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서연은 전화 통화를 끝내고 다시 창가에 섰다. 여전히 도시는 차갑고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싸워야 할 이유를 찾았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밤은 깊어갔고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두 개의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하나는 탐욕으로 가득 찬 성공의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건처절한 복수의 꿈이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밤의 끝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 것인지를. 그녀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에서 흔들리는 황금빛 액체는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불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서연은 잔을 단단히 고쳐쥐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강태준이 만든 수정 궁전의 아름다운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궁전을 설계하고 지탱해온 기둥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손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려 모든 것을 바로잡을 생각이었다. 펜트하우스를 나선 것은 새벽의 푸른 빛이 도시를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한서연은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다. 강태준이 사준 보석과 명품 가방은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오직 자신의 돈으로 산 낡은 노트북, 몇 가지 갈아입을 옷던,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비상금뿐이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익숙한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국산 세단을 골랐다. 시동을 걸자 익숙한 엔진음이 차갑게 울렸다. 어젯밤 전화를 걸었던 남자 권지훈이 알려준 주소는 이태원의 한적한 골목이었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엑셀을 밟았다. 화려하지만 텅 빈 자신만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거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고요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 강 저편으로 태아 건설의 본사 건물이 실루엣처럼 보였다. 한때는 자신의 꿈과 열정의 상징이었던 저 건물이 이제는 거대한 묘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운전에만 집중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이성과 분노였다. 이태원의 번화가를 지나 몇 번의 골목을 더 꺾어 들어가자 약속 장소인 제즈바 딥블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벽돌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반은 간판조차 눈에 잘 띄지 않아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은밀한 장소처럼 보였다. 서연은 차를 근처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바로 향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무거운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 내부는 어두웠고 담배 연기와 낡은 가죽 냄새, 그리고 색소폰의 애절한 선율이 뒤섞여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한 늙은 연주자가 눈을 감은 채 영혼을 담아 연주하고 있었다. 손님은 서너 테이블 정도가 전부였고 모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했다. 서연은 바텐더에게 다가가 권지훈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 조용히 말했다. 바텐더는 턱짓으로 봐 가장 안쪽 구석 자리를 가리켰다.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평범한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 차림. 그는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상이었지만 날카롭게 다듬어진 옆모습과 세상사에 지친 듯한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가 바로 권지훈이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5분 늦었군요. 서연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차가 막혔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권지우는 비로소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 듯했다. 최고급은 아니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차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은 꼿꼿한 자세.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재벌가 사모님의 시시한 복수극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때였다. 바의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술에 취한 젊은 남자 서너 명이 바텐더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자신들이 이 구역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며 행패를 부리는 모양새였다. 상황이 험악해지려는 찰나 권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소란의 중심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싸움을 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가장 목소리가 큰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김 의원님 아드님이시군요. 아버님은 잘 계십니까? 지난번에 아버님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으셨던 그 유흥주점 아직도 영업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이 소란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훈은 남자의 귓가에 몇 마디 더 속삭였다. 그러자 남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꽁무니를 빼며 발을 빠져나갔다. 권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와 남은 위스키를 마셨다. 서연은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폭력이 아닌 정보와 심리를 이용한 완벽한 제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찾아왔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제 것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태아건설의 내부 자료 몇 개를 보여주었다. 회사의 집에 구조 숨겨진 자금의 흐름, 그리고 강태준이 그녀의 지분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분석까지. 그녀의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고 철저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었다. 권지훈은 처음으로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름을 입에 올렸다. 남편의 이름은 강태준 태아건설의 회장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권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5년 전 태아건설이 수주했던 제2신도시 개발 사업,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정관계 로비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비서실 소속으로 모든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했으니까요.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이 조성되어 여러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갔죠. 그녀의 대답은 권지훈의 마지막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강태준, 그놈은 내가 검사 시절에 놓쳤던 마지막 골이었소. 당시 외압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었고 나는 그 책임을 지고 검사복을 벗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씁쓸함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더 이상 한서연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과거에 좌절되었던 정의를 바로 세울 두 번째 기회였다. 건지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가 없었다. 대신 함께 싸울 동지를 바라보는 듯한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 씨, 당신이 발을 들인 곳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진흙탕이 아니오.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부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늪이야. 한 번 들어가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소. 그의 경고에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어두운 제즈바의 한 구석에서 모든 것을 잃은 여자와 과거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남자의 위험한 동맹이 조용히 맺어지고 있었다. 제즈바의 어두운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탐색전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공동의 적을 확인한 동맹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지우는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는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오. 나를 따라오시죠.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소적인 톤을 완전히 벗고 예리한 검사 시절에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딥블루를 나와 낡은 상가 건물의 뒷골목으로 향했다. 권지우는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올라 3층의 낡은 인쇄소 간판이 걸린 문 앞에 섰다. 그가 열쇠로 문을 열자 잉크와 종이 냄새 대신 최첨단 장비들이 내뿜는 차가운 금속성 공기가 흘러나왔다.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의 비밀스러운 요새였다. 내부는 넓지 않았지만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벽면 한쪽은 여러 개의 모니터가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법률 서적과 사건 파일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이곳은 그의 사무실이자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그의 전쟁 지휘 본부였다. 그는 서연에게 소파를 권하고 자신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향긋한 커피 향이 방 안의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겠소. 권지훈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대행해주는 해결사가 아니오. 나는 강태준과 그 뒤에 있는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릴 거요. 당신은 그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을 제공하는 파트너고. 그의 말은 단호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이자 정의 구현을 위한 싸움이라는 선언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제게도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를 되찾는 것, 그리고 저를 배신한 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그녀가 비상금으로 관리해오던 거액의 무기명 채권과 대포 통장 몇 개가 들어있었다. 필요한 자금입니다. 성공 보수는 일이 끝난 뒤 태아건설의 지분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지우는 봉투를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손을 대지는 않았다. 돈은 필요할 때 쓰도록 하지. 지금 필요한 건 정보요. 강태준의 모든 것, 그의 습관 약점 주변 인물,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자금까지.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시오. 그는 책상 위 모니터 하나를 서연 쪽으로 돌리고 녹음 장치를 켰다. 본격적인 작전 회의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서연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녀의 기억력과 분석력은 경이로웠다.
강태준의 사소한 버릇부터 태아건설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회계 장부의 허점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가장 큰 약점이 그의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배신한 아내가 반격할 능력이 있다고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약한 고리는 박이사일 겁니다. 서연이 한 인물의 프로필을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박진수 전무, 태준의 대학 동문이자 충신이지만 야망이 크고 돈 욕심이 많습니다. 회사의 비자금 중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아들의 유학 자금과 도박비 때문에 무리하게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녀는 박 전무의 자금 거래 내역까지 제시했다. 권지우는 서연이 제시하는 정보들을 빠르게 분석하며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빛났다. 좋소. 첫 번째 타겟은 박진수로 하지. 그를 무너뜨리면 강태준의 자금줄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내부의 신뢰 관계를 흔들 수 있어. 운이 좋다면 그를 우리 쪽 증인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들은 박 전무를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권지우는 자신이 가진 정보원들을 통해 박 전무의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과 자금 세탁 경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서연은 박 전무가 관리하는 비자금 장부의 위치와 접근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계산만이 존재했다. 마치 어려운 외과 수술을 함께 집도하는 두 명의 의사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작전 계획을 완성했다. 권지우는 서연에게 새로운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넸다. 당분간은 이걸 쓰시오. 절대 추적당하지 않을 거요. 그리고 머무를 곳은 내가 마련해 두었소. 강태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이지. 서연은 그것들을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녀의 이전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권지훈이 마련해 준 곳은 강북의 한 평범한 오피스텔이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적어도 이곳에는 위선과 배신은 없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잿빛 도시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불사조의 날갯짓처럼 보였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해 전쟁에 나서는 전사였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지치고 슬픈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권지훈과의 계약은 죄와 절망 속에서 맺어졌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계약이자 정의를 위한 계약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의 첫 번째 조항을 이행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서연은 새로운 휴대폰을 켜 권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 완료. 곧바로 답장이 왔다. 작전 개시.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돌멩이가 마침내 던져졌다. 작전명 트로이의 목마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은 동이 튼 직후였다. 권지훈의 비밀 사무실은 밤새 차갑게 식은 공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수많은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박진수 전무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 중 한 명은 금융감독원 출신의 화이트 해커였고 다른 한 명은 박 전무가 드나들던 불법 도박장의 전직 직원이었다. 그들은 권지훈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박 전무가 태아건설의 자회사인 태아DC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자신의 해외 도박 계좌로 빼돌린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방식은 신중해야 했다. 대형 언론사에 제보하면 강태준의 힘에 의해 묻힐 가능성이 컸다. 권지훈은 대신 작지만 집요하기로 소문난 한 인터넷 언론사의 부패 전문 기자를 선택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박 전무의 비리 증거 중 일부만을 익명으로 제보했다.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떡밥은 기자의 탐사보도 욕구를 자극할 만큼만 던져졌다. 한편 박진수 전무는 강남의 고급 스파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강태준 회장과의 술자리에서 들었던 칭찬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충성심과 능력을 회장이 높이 사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면서 그 평화로운 아침은 산산조각 났다. 발신자는 그의 도박 빚을 관리하는 사채업자였다. 오후가 되자 권지훈이 제보했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작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태아건설 자회사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박모 이사 해외 원정 도박 연루 정황. 기사는 파급력이 크지 않은 매체에서 나왔지만 그 내용은 태아건설 내부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사내 메신저는 순식간에 기사 링크로 도배되었고 임원들의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 박진수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려 마우스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강태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실에서는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내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았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자신을 향한 칼날처럼 느껴졌다. 강태준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예상외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비리 자체가 아닌 그것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 한서연의 존재는 없었다. 그는 이것을 경쟁사의 비열한 공격이거나 돈을 노린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고 단정했다. 그의 오만함은 다른 가능성을 상상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박진수 전무를 불렀다. 박 전무는 차색이 된 채로 들어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전무 지난 20년간 나를 위해 일해줘서 고맙네. 이제 자네가 회사를 위해 마지막 충성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군.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회유가 아닌 명령이었다. 강태준은 박 전무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개인 비리로 안고 조용히 물러나면 그의 가족의 안위는 보장해주겠다는 것.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면 그와 그의 가족까지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박 전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충신이 아니라 버려지는 장기짝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훈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정보와 기사들을 통해 그녀는 태아건설 내부의 혼란을 손에 잡힐 듯이 느낄 수 있었다. 박 전무가
희생양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 역시 한때는 자신이 믿고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며칠 후 태아건설은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박진수 전무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으며 회사는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강태준의 빠른 결단과 언론 통제 능력 덕분에 사건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개인 비리 사건으로 축소되며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는 위기를 완벽하게 관리했다고 자축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윤소희와 통화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렸다. 역시 박진수는 멍청했어. 꼬리 하나 잘라내니 금방 조용해지더군. 이 정도로 태아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서연은 아직도 방에서 울고 있으려나. 이제 슬슬 그녀의 지분을 정리할 서류의 서명을 받아야 할 텐데 그의 입가에는 경멸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성벽의 첫 균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희생양은 던져졌고 왕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진수 전무를 쳐내는 것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강태준의 제국에 생긴 균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이제 가장 위험한 작전을 준비하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사무실에서 다음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그의 서재에 있는 개인 컴퓨터에 접근해야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권지훈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미친 짓이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요. 강태준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끝장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오만함이에요. 그는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을 겁니다. 슬픔에 빠진 아내만큼 좋은 위장막은 없죠.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위험을 각오한 사람의 것이었다. 결국 권지우는 그녀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 그리고 하드디스크 복제 장비를 그녀에게 건네며 사용법을 철저히 교육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일 거요.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모든 걸 포기하고 빠져나오시오. 그의 신신당부와 함께 한서연의 완벽한 연극이 막을 올렸다. 서연은 며칠 동안 일부러 식사를 거르고 잠을 자지 않아 초췌한 몰골을 만들었다. 그리고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들려온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대신 승리자의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장 돌아와.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의 모습은 이전에 그곳을 떠났던 당당한 여성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고 시선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다. 값비싼 옷 대신 평범한 실내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집안을 유령처럼 배회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강태준과 집안의 고용인들은
그녀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확신했다. 강태준은 돌아온 아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그녀 앞에서 보란 듯이 윤소희와 다정한 통화를 하기도 했다. 그는 서연이 이제 자신의 소나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날개가 꺾인 새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오만함이 서연에게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모두의 감시망 밖에서 조용히 움직일 기회를 얻었다. 밤이 깊어지고 강태준이 술에 취해 잠들거나 늦은 약속으로 집을 비운 시간이 그녀의 무대가 되었다. 서연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권지훈에게 받은 초소형 장비들을 강태준의 서재, 곳곳 그의 눈길이 절대 닿지 않을 만한 곳에 능숙하게 설치했다. 책상 및 액자 뒤, 심지어는 그가 아끼는 골동품 시계 안에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가장 위험한 작업은 그의 개인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복제하는 것이었다. 몇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복제 프로그램의 진행률 표시줄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복제가 끝나기 몇 분 전 바깥에서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다행히 강태준은 곧장 침실로 향했고 그녀는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서연이 적의 심장부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동안 권지훈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알려준 또 다른 약한 골이 몇 년 전 강태준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최 부장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최 부장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감시와 불안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살고 있었다. 권지훈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했다. 처음 최 부장은 극도로 경계하며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강태준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몰라. 그에게 밉보이면 나와 내 가족은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질 거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권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최 부장을 협박하는 대신 보호를 제안했다. 강태준은 당신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요. 당신은 그가 제거해야 할 살아있는 증거니까. 지금도 당신 주변을 그의 사람들이 맴돌고 있어. 권지훈은 최 부장 집 근처에 잠복하고 있던 태아건설 직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와 손을 잡는 것이 당신과 당신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시오. 그의 말은 최 부장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펜트하우스에서는 강태준이 마침내 서연에게 지분 포기 각서를 내밀었다.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건강만 생각해.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당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각서를 받아들었다. 생각할 시간이 조금만 필요해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강태준은 며칠의 시간을 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그날 밤 서연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강태준이 긴급한 일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된 것이다. 그녀는 즉시 그의 서재에 들어가 복제해둔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암호를 이용해 숨겨진 파일에 접근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강태준이 지난 몇 년간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 파일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즉시 권지훈에게 전송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권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최 부장이 입을 열었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위험했던 도박이 성공했다. 적의 심장부에서 빼낸 비밀 장부와 모든 것을 증언해줄 내부 고발자. 이제 강태준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두 개의 칼이 모두 준비되었다. 강태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정하게 와인을 권하며 말했다. 이제 마음 정리는 다 됐어. 내일 아침이면 변호사가 올 테니 서류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 그는 서연이 순순히 그의 제국을 넘겨줄 것이라고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까지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러나 강태준이 승리를 예감하며 잠든 그 시각 권지우는 반격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빼내온 비밀 장부와 최 부장의 증언을 정리하여 하나의 완벽한 폭탄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 자료를 주류 언론사가 아닌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탐사보도 전문팀과 자신이 검사 시절 신뢰했던 옛 동료가 있는 검찰 특수부에 동시에 익명으로 넘겼다. 양쪽에서 동시에 터뜨려 강태준이 손을 쓸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탐사 보도팀의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거의 동시에 검찰청에서는 태아건설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이번에는 지난번 박진수 전무관과는 차원이 달랐다. 구체적인 비자금 액수와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었다. 태아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 로비는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분노한 정치인들의 고함겁에 질린 투자자들의 아우성, 그리고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는 변호사들의 무능한 목소리가 뒤섞였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통제 불능의 상황에 직면했다. 강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배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언론을 막고 검찰 수사를 저지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뒤였다. 그를 돕기는커녕 어제의 동지들은 이제 그를 모른 척하며 서둘러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그는 유출된 증거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너무나 상세하고 내부적인 자료들이었다. 최 부장박 전무, 해고되거나 버려진 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복수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섬뜩한 가정이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아내 한서연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자신의 서재로 달려갔다. 그는 책상 밑에 숨겨둔 버튼을 눌러 전문가용 도청 탐지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여러 개의 붉은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신의 직무 공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요새가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미친 듯이 노트북을 켜보안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자신이 지방 출장을 갔던 그날 밤 누군가 자신의 개인 서버에 접속하여 대용량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기록을.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배신자는 경쟁사도 내부 직원도 아니었다. 바로 한서연.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었던,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아내였다. 깨달음은 곧바로 사리에 가까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원시적인 복수심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 라인을 거치지 않고 오직 그만이 아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그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였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서연과 그녀를 돕는 놈을 찾아 사고로 위장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기업 간의 암투가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권지우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가 터지자마자 그는 서연과 최 부장을 데리고 미리 준비해둔 제3의 안전가옥으로 피신했다. 그는 강태준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상대는 부패한 기업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야수였다. 그날 밤 강태준의 해결사들은 권지훈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지훈이 과거에 이용했던 정보원 한 명을 잡아내 그의 뒤를 밟았고 마침내 새로운 안전가옥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냈다. 권지훈은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감지했다. 그는 서연과 최 부장을 깨워 긴급히 빠져나갈 준비를 시켰다. 어두운 밤 도시 외곽의 도로에서 격렬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권지훈이 운전하는 평범한 세단 뒤로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그들은 권지훈의 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 했고 몇 번의 아찔한 충돌이 있었다. 차 안에서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가 그녀를 지배했다. 이것이 바로 강태준의 본 모습이었다. 권지훈은 침착하게 운전대를 조작하며 미리 파악해둔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아넣어 간신히 추격을 따돌렸다.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을 때 세 사람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은 고요했지만 방금 겪은 죽음의 위협은 생생했다. 서연은 권지훈의 굳은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음번의 싸움은 법정이나 회의실이 아닌 이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벌어질 것이다.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졌던 어두운 도로는 강태준의 제국의 마지막 못을 박는 망치 소리의 서곡이었다. 권지훈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번호판이 없는 검은 세단들의 위협적인 주행, 고의적인 충돌 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핏 스쳐 지나간 운전자들의 얼굴까지. 그것은 강태준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다음 날 권지훈은 이 영상을 들고 한 남자를 찾아갔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인 윤 총경이었다. 그는 과거 강태준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태아건설의 뒤를 봐주던 부패한 경찰이었다. 권지훈은 그의 사무실에서 다른 말 없이 블랙박스 영상부터 재생했다. 영상이 끝나자 윤 총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태준이 보낸 놈들이요. 권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 영상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고 사본 몇 개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소. 만약 나와 내 파트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뇌물 수수 목록과 함께 세상에 공개될 거요. 그것은 협박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권지훈은 그에게 강태준을 도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덮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윤 총경은 권지훈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강태준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내부 정보를 권지훈에게 은밀히 흘려주었다. 강태준이 의지했던 마지막 방패 중 하나가 이렇게 그의 등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되었다. 권력의 비호가 사라지자 강태준은 이제 발가벗겨진 채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추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고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정면 돌파하여 이 위기를 잠재우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자신의 말발과 카리스마로 불안에 떠는 이사들을 다시 한번 휘어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사회 당일태야 건설 본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사들은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회의실 밖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가장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하며 이번 사태는 경쟁 세력의 음해이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열변을 토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한서연이었다. 이전에 유약하고 슬픔에 잠겨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된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강태준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강태준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다.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 회장. 당신은 내가 가진 지분을 빼앗으려 했지만 아직 법적인 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회의 모든 논의에 참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태아건설을 좀먹어온 진짜 암덩어리의 실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권지훈이 원격으로 제어하는 화면에는 서연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강태준의 비밀 장부가 나타났다. 수많은 이름과 날짜, 그리고 검은 돈의 액수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태준은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저 화면을 꺼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 권지훈은 이미 언론에 이사회 정보를 흘렸고 몇몇 기자들이 주주 자격으로 회의장에 잠입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화면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강태준이 어떻게 회사 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했는지를 논리적으로 폭로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모든 주장에는 완벽한 증거가 뒤따랐다. 최 부장의 내부 고발 영상과 박 전무의 자백 녹취 파일도 연이어 공개되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재생된 것은 며칠 전 밤의 자동차 추격전 영상이었다. 충격적인 영상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강태준 씨.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괴물.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 배신자, 그의 손이 서연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권지훈의 옛 동료였던 특수부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당신을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허망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패배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가 경멸했던 아내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제국은 그의 발밑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붕괴했다. 서연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강태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거대한 폭풍은 끝이 났다. 이사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충격에 빠진 이사들은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한서연은 등대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세례를 피하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태아건설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 투명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고 주주 여러분과 직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짧은 연설은 혼란스러웠던 회의장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했다. 그 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태준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과 권지훈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방대하여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강태준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에게 기생하며 부정을 저질렀던 정관계 인사들과 윤소희 변호사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법적인 심판이 끝났을 때 서연 앞에는 또 다른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총수가 구속되고 회사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한 태아건설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낼 유일한 인물로 이 모든 사태를 정면으로 돌파한 한서연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했다. 회장 직무대행이 된 첫날 그녀는 전 직원들을 대강당으로 소집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대신 부패를 완전히 도려내고 실력과 정직함이 보상받는 새로운 태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 직원들의 마음 속에도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루는 전쟁과도 같았다. 부실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강태준의 수족이었던 무능한 임원들을 과감히 해고했다. 그 자리에 그녀는 실력은 있지만 라인이 없어 좌천되었던 인재들을 발탁했다. 그녀는 직접 채권단과 은행을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밤을 새워가며 회사를 살릴 구조조정안을 만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태아건설의 모든 지식과 전략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곁을 조용한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의 공식적인 역할은 끝났지만 그는 법률 자문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로서 그녀를 도왔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이태원의 제즈바 딥블루를 찾았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말없이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구슬픈 색소폰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소? 권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제 자신을 찾았다는 게 조금 씁쓸할 뿐이죠. 권지훈 씨는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잔을 들어보였다. 나는 잃었던 정의를 되찾았고 새로운 사명감을 얻었소.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지. 두 사람 사이에는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찬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아 건설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 사이 태아 건설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한서연의 지휘 아래 회사는 군사를 빼고 내실을 다졌다. 비윤리적인 사업 대신 친환경 기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회사의 규모는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건강했다. 마침내 한서연은 주주총회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태아건설의 정식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존경받는 기업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과거 강태준의 집무실이었던 회장실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바라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한강의 물결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내고 새롭게 만들어갈 터전의 모습이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시련을 이겨낸 자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권지훈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다. 축하합니다, 한 회장님. 서연은 메시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완벽한 평화와 희망의 새벽이었다.